자, 6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알아야만이 이 밑에 있는 개정 과목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빼죠? 판매 관리비, 판관비까지 빼죠. 그것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 빼는 것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향이 있는 게 요 세 가지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변화가 생기면 영업이익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여기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위에 있는 것 중에. 네,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이고. 자, 잡손실은 위에 있는 것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해당되는 게 없어요. 왜냐? 잡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손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는 판매관리비거든요.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임차료도 판매관리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접대비도 판매관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6번 문제는 무엇을 의도한 문제냐? 개정 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예요. 개정 과목 분류가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을 잘 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체크했고요. 또 그 전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에 질문을 아래 보기 중 판매 관리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다면 판매 관리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만 구분하면 답을 맞출 수 있죠. 그러나 문제를 이번에는 질문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른다면은 이것을 뭘 물어본지를 잘 모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다 하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구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음, 답은 2번.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누락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 무슨 거래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누락. 이걸 빼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걸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이 거래를. 자,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 원. 연이율 3%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결산 때 이걸 뭐 무슨 수동 분계로 이걸 수익의 예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익의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누락시켰대요. 수익을 예상해야 되는데 누락시키면 이익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과소. 수익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에 있는 거예요. 1번 아니면 3번. 그러니까 이것이 뭘 누락했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예, 누락 내용을 보니까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익은 과소계상되었다. 얼마인지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겠네요.
자, 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이 3%입니다. 곱하기 몇 달치를 계산해야 되냐면은 11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결산일까지 2달이에요. 2달치를 월알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2달치 나누기 12달. 12분의 2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로 1,0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2달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시면 5만 원이다. 이게 계산이 되죠. 네. 월할 계산하는 거 간단합니다. 월할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잘 쓰시고 5만 원이라는 게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답이다. 당기순이익이 5만 원 과소계상된다. 분개할 줄 몰라도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개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을 반영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수익을 예상해야 되는데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이때 쓰는 개념 과목이 미수수익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이 5만 원. 5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이게 예금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 분계를 누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결산 때.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개념 과목은 요것만 이자 수익 요것만 손익계산서로 가죠. 이건 미수수익은 뭐예요? 자산이니까 이건 재무상태표로 가죠.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수익 발생 5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5만 원 과소계상된다. 이게 답이 된다는 것이죠. 네. 7번과 같은 스타일 아주 자주 앞으로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자주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8번, 9번, 10번은 부가가치세 세무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예요. 자, 진수 보겠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맞아요, 이거. 예. 자, 수입하는 자는 그게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따지질 않아요. 수입이라는 건 매입, 외국에서 매입하는 거죠. 예. 자, 과세사업자 플러스 수입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 플러스 그리고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에는 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고 수입하는 자에는 과세 면세를 또 사업자와 개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수입하는 자는 개인도 면세사업자도 모두가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진수 맞았어요.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수연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어. 수연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진수. 일단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니까 답은 찾았어요. 1번 진수고. 자, 수연이는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하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수연이 틀렸고. 그 다음에 민혁이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자에는 해당이 돼요. 면세 사업자가 수입을 할 때는
납세 의무 있어요. 수입하는 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이거는 예,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그다음에 세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틀렸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용역이나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 비용 받잖아요. 그 영수증 받아보면 거기에 공급가액 부가세 우리한테 부가세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 부가세를 시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부가가치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급하는 것이 과세 재화이거나 또는 과세 용역이면은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예, 그 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냐 아니냐를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비영리 단체죠. 종교단체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과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주차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차장에 교인들이 그냥 쓰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거기다 주차하니까 딱 그 주차 요금 시설을 해가지고 외부인들에게는 요금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차장이라는 토지를 사업에 토지 임대업이나 마찬가지 주차 사업이. 그래서 그건 과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따질 때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진이도 틀렸습니다. 진수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영세율 여러분 잘 아시죠? 수출하는 게 다 영세율이고 일부 수출이 아니지만 영세율을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국내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하는 게 수출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입니다. 외국 공관에 판매하는 거, 또 외국 공관의 공무원에게 판매하는 거, 이걸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보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거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이죠.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건설업이 여기에 대표적인 거죠. 국외 건설 사업. 이게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에요. 이것도 영세율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자, 우리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 이천시에다가 신발 100켤레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예. 이웃에게 이웃돕기 차원에서 나눠줘라. 그래서 줬어요. 영세율 적용일까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여러분 영세율은 수출하는 게 영세율이에요. 이건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천시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외국 공간이 아니죠. 어, 영세율은 아니고요. 면세 적용해 줍니다. 이런 경우 면세.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여기에서 3개다. 하나다. 3개가 영세율이에요. 다음 마지막 10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용유하는 주식회사 한공이 제공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물었고요. 세 가지 사례를 주었어요. 예. 자, 첫 번째 거.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한 매입세액입니다. 승용차 아니죠? 예, 공제 가능하죠. 두 번째,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토지가 아니죠.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지만 건물은 과세 재화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무슨 사례가 있을까요? 자, 어떤 건물이 오래된 한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 30년 전에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안 놓았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새로 짓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건물을 좀 현대화해야 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기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건물의 현재 시가가 가령 10억짜리 건물이었다면 엘리베이터 건설을 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들었다고 봐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5층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5층 같이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가치가 증가하게 돼요. 내용 연수는 뭐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그 우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엘리베이터 건설을 했을 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수선비로 분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건물로 잡아요. 건물의 취득원가에 100만 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건물에 아주 대보수 공사를 한 것도 수선비로 처리 안 하고 자본적 지출로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금이 간다든가 약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대개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종 어디 그 철근 뭐 철근이랄까? 뭐 철제로 좀 빔을 좀 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 인제 오래돼 가지고 30년 쓰다 보니까 막 금이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용 연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철골을 다시 대고 이래 가지고 한 20-30년 더 쓸 수 있도록 내용 연수를 증가시켰다. 이것도 수선비가 아니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 못 받죠. 예. 그래서 답은 요 두 개를 더하는. 답이 4번에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시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이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공부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30점 거뜬하게 딱 확보하고 실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무 수행이 7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점만 맞아도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도 그냥 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론이 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에서 점수를 거의 못 받아. 반전도 못 받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이 10개 중에 5개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에 거의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실무에서 실수 없이 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10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여러분에게 상장을 줍니다. 선물, 또 100점짜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 하고 예, 상장하고 선물이 딱 와요. 합격증 외에 별도로 한번 예, 100점 한번 맞아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상장 이름이 그 AT 어워드 상이다 해가지고 네, 상장이 옵니다. 저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처음에 시험 볼 때는 100점 못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번 이 수강생들한테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 내가 합격증이 있어도 또 시험 보면 응시가 돼요. 예, 그래서 FAT 1급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시험 보는 요령을 이제 설명해 줄 목적으로. 어휴, 시험을 봤죠. 100점 나올 수 없게요. 맨날 이거 강의하고 하는데. 예, 근데 인제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음, 실수 없이 다행히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상장이 왔더라고요. '이런 상이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00점 맞아 보십시오.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 한번 해 보죠. 자, 이번 지난 69회에는 제로 음료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로 음료. 이 회사는 음료와 주스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시작할 때 간단하게 이 내가 오늘 시험 보는 회사의 업종이 무슨 업종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면 뭐 나쁠 게 없어요. 예,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도소매하는 법인이구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우리가 유형상사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안 읽어 보셔도 돼요. 이거 읽어 볼 시간을 여러분이 전략해야 돼.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유형상사 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2. 하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 8번 코드라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쭉 연습을 해 왔어요. 그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문제의 요구라는 건 뭐예요? 하라고. 문제에서 추가 작업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예, 자금 관리가 추가 작업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급어음 문제, 받으러음 문제.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라고 문제를 내긴 냈는데 회계 처리만 하시오 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하라는 말이 없어.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문제 요구에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추가 작업하는데 여러분 그 개정 과목에다 놓고 무슨 키 눌렀죠? F3 눌러서 했었죠? 예,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복류생비 선택하면서 자, 800번대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800번대 했었죠? 예, 그 얘기예요.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해야 한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의 1번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신용카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공하고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안마 의자를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제휴 할인 카드를 발급받았다.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코드는 99710, 카드명은 우리카드, 매입, 카드 결제일은 24일. 거래처 등록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예, 제휴카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휴카드. 예, 우리가 뭐 살 때 제휴카드 쓰면은 뭐 할인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카드. 즉 매입카드 하나 더 만들었다. 법인카드.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라는 거니까요. 자, 우선 여러분 회사를 바꾸셨나요? 바꾸겠습니다. 저 위에 유형상사라는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은 이 회사 코드를 누르셔가지고 요 백데이터가 제로음료 3269 69에 이걸로 클릭하시고 확인, 로그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바로 바뀝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실 때는 회사 바꿀 일이 없어요.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도착한 이메일로 접속하셔서 시험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면은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회사로 메뉴가 이렇게 열릴 거니까 그때는 회사를 바꾸는 일은 없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가신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 성급해가지고 일반 탭에다 막 이렇게 입력을 하는 사람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다 99710 하고 엔터 치는데 안내가 자꾸 나와요. 일반 거래처 코드. 이거 왜 이거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왜 입력이 안 되나 하고 여기서 막 고민에 빠집니다. 예. 자,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는 일반 거래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음료수 도소매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래처, 예, 매입 거래처나 매출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반 거래처 문제는 여기다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은행 거래처, 그러면 금융 탭에다 입력해야 돼요. 지금은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탭에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드 탭을 클릭하고 예, 카드 탭을 클릭하고 여기다 입력해야 돼. 하나카드 밑에다가 99710 우리카드 카드 번호는 그 그림 보시고 1117-0307-5014-9015 매입 사용 그리고 카드 결제일을 여기 3번에다가 2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유효기간 넣어줘야 될까? 아, 유효기간이 26년 11일? 네. 유효기간 이런 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된다. 거래처 등록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기초 정보관리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는 차액이 0 나올 때까지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다 이제 입력을 쭉 해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에 다 만들어지죠. 자산부채 자본이. 지금 보시면 여기 차액이 발생해 있을 거예요. 2,700만 원만큼 현재 차액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쭉 내려오면서 틀린 걸 고쳐주면 이게 제로가 되게 됩니다. 자, 무조건 위에서부터 저 위에 현금부터 쭉 맞춰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굵게 유동자산 우선 체크해 보는 거예요. 유동자산 475730. 유동자산은 다 맞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유동자산이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예.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건너뛰어도 돼. 왜냐하면 유동자산이 현재 맞았으니까. 유동자산이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대여금부터 맞추면 되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비유동자산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장기대여금부터는 맞춰봐야 되겠구나. 장기대여금이 틀렸어요. 예. 틀린 건 새로 입력하는 게 더 빨라요. 거기다 커서 집어넣어서 고치지 마시고 1, 2 플러스 새로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 맞고 비품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맞고 소프트웨어도 맞고 임차 보증금이 빠졌네요. 발견했어요. 빠진 거. 자, 임차 보증금 밑에 있네. 있는데 숫자가 틀렸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더 뒤에다 넣어주든지 새로 입력하든지 넣어줍니다. 자, 임차 보증금을 딱 고치고 나니 밑에 차액이 0 하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 고친 거예요.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만 고쳐주시면 된다. 대개 2개, 많으면 3곳, 예, 한 2곳이나 3곳 고치면 0 나오도록 문제를 내요. 자, 그래서 저 위에 현금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냥 쭉 보셔도 되고요. 굵게 유동자산 체크하고 비유동자산 체크해서 그 해당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고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이거 쭉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개념값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맞췄고 자, 그런데 평가 문제를 읽지 않고 저희가 문제를 해버렸는데 여러분은 시험 보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 혹시 여기에 수행과제에 말이죠. 새로운 지시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자, 주식회사 제로 음료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수행과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이거는 누락된 건 없었고 수정 입력을 우리가 몇 개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두 문제를 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내고 있어요. 다음 수행 실무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FAT 1급에서 문제를 내면요 일반적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1번 3만 원 초과 거래. 예.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영수증을 받아왔다. 영수증. 예.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냈다 이런 말이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관리부 업무용 차량에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그랬어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해라.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출금 전표로 차량 유지비로 요걸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3월 29일이죠. 부분에다 1번 출금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입력하세요. 822. 자, 거래처 적요는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차변에다가 33,0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차변에 822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이죠.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2번 빼먹지 말아야 돼요.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 결산 박스에 있는 것입니다. 클릭하시고 이미 백데이터로 2개는 입력해 놨으니까 그 세 번째 줄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2025 0329 날짜 먼저 입력하고 상호는 공항주차장 성명이 김원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7
사업자 번호 128 14 838 68 거래금액 33,000원. 자, 구분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주차비 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 코드는 아까 822번 차량 유지비였죠. 822 차량 유지비라고 계정 과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요에다가는 주차비, 주차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곳이 2번 탭이에요. 2번 탭. 근데 아까 그 수행 과제에서 보시면 아셨지만 1과 2 서식까지 완성해라. 그러니까 2번에다 입력을 하고 나중에 1 서식으로 가요. 자, 1 서식 그 옆에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아직도 이 총계에 2건만 짓게 돼 있죠. 우리가 입력한 건 아직 1 서식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뭘 눌러야 되느냐? 저 위에 보시면 예, 명세서 2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 주셔야 돼. 그래야 3건의 합계가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아직 평가 문제 하기까지는 좀 문제 여러 가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탭이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이걸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닫아놔. 왜냐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건 물어본단 말이죠. 이것은 예 해야 돼요. 저장을 해 두세요. 예. 네, 그랬다가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이거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 불러내서 답안을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냥 입력만 잘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문제. 무슨 문제인가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출금의 이자 계산서가 있고요.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이라는 증빙이 있는데 맨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이 설명과 수행 과제를 먼저 읽고 위에 있는 증빙을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예. 자, IBK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한 거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증빙이 뭐겠구나 짐작이 가죠. 예,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자, 그러면 보통 예금은 대변에 가겠구나 하는 거 금방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예, 보통 예금은 대변이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자, 아까 설명에서 중소기업 자금대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입금이랄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자금대출. 그래서 여기 대출 기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일이 24년 10월 달이고 만기가 25년 4월입니다. 그러면 1년이 초과된 기간인가요? 1년 이내에 해당이 되나요? 1년 이내죠. 예, 12개월 안에 들었죠. 그러면 이것은 개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차입금이었구나. 자, 그 방법 말고는 단기 차입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다 검색해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 여기 거래처가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에 차입금 잔액이 있는 개념 과목을 찾아내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가서 찾지 않아도 요 대출일 보면 보나마나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차변. 네. 또 이자를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약정이자
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예. 그러니까 작년도 이자는 작년에 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한 달치 이자군요. 올해. 매달 아마 이자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치 이자 마지막으로 납부한 거예요. 이 약정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예, 이자 비용 차변. 예, 이렇게 차변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일반 전표에 날짜는 4월 30일. 대변에 103번. 코드는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적용 지나가셔도 되고요. 20177 600 엔터. 차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거래처 네 기업은행. 가만히 있어봐라. 위에 거 제가 보통예금 기업은행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은행이구나. 이거 이제 실수. 네, 여러분도 네, 고쳐주십시오. 네, 보통예금의 거래처 기업은행 아니었습니다. 하나은행 보통이었어요. 네, 실수하면 안 돼요. 네, 보통예금이 하나은행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기업은행 차입금 맞아요. 그게 차변에 2천만 원,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931이죠. 네, 뭐 이자 비용 거래처가 복사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차변에 177 600 엔터. 이거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기업은행의 요 차입금을 2천만 원을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뭐로 해야 맞을지 예, 그거 판단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예, 거기 대출금 계산서에 보면은 대출 일자 만기 일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이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맞는지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가서 조회해 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래처 원장에 한번 가봅시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네 기간은 엔터 그냥 1년치로 다 그냥 넣어보세요. 1년치. 예.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단기 여기다가 단기로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 분류는 전체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네, 차입금이 두 개가 있어요. IBK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여기 보시면 IBK 국민은행 전기에서 2월 된 2천만 원 조금 전에 갚았잖아요. 그래서 예, 차변에 2천만 원 처리돼서 잔액이 지금 제로가 되어 있죠. 예, 우리의 선택이 맞았던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혹시나 해서 한번 단기 차입금을 줘야 했더니 기업은행에 전기 2월 금액이 없어요. 잔액이 없는데 차변에 넣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없는 계정 과목을 갚은 걸로 단기 차입금이 없는데 갚은 걸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을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단기 차입금 아니었구나. 아, 장기 차입금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 차입금에 가면 IBK 기업은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계정 과목을 예, 장기 차입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입금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단기 아니면 장기. 예, 장기 차입금 엔터 또 쭉 해보면 있네. 4억 원이 있네요. 4억 원이.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중소기업 자금 대출 1억 원 받은 게 있네. 중소기업 자금 대출인데. 1월 2일 날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갚았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아까 거래처 원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장기차 입금은 내역이 안 맞죠. 장기차 입금은 잔액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잔액이 4억 원이 뭔가 해서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에 갔는데 원장에 1억 원, 3억 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거래 날짜가 올해 1월 2일 날 1억 원 차입했고요. 4월 28일 날 또 3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설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자료 1번에 보니까 대출일이 올해 대출한 게 아니라 24년도에 대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 2월에 있어야 돼요. 전기 2월. 24년도에 대출한 돈이니까 아까 우리 단기 차입금이 맞는 거예요. 아까 단기 차입금에는 2천만 원이 전기 2월에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단기에 차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억 원은 확실히 이 건과 관계 없다. 네.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고 처음에 우리가 판단한 게 잘 판단했다. 예, 여기 대출일과 만기일 따져가지고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추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손해 발생과 설정.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예,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자몽자몽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받으러운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작년에 이 우리 거래처 자몽자몽이 파산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손 처리를 했습니다. 대손 처리. 그러면 잔액이 없는데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걸 대변에 뭘로 그럼 기입하느냐 이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아마 보관 중인 어음이 부도가 났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300만 원짜리는 아마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음 중 일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어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어음이 그냥 종이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손 처리했는데 그 중에 300만 원은 우리가 돈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것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던 받으러움을 회수했던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근데 코드는 달라요. 왜냐? 우리가 이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이 108이니까 109번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건은 받으러움 관련 회수액이에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111번이 되어야 됩니다. 111번의 대손 충당. 자, 외상매출금이든 받으러움이든 대손 처리한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을 하는데 코드는 달라야 된다. 코드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므로 외상매출금의 회수면은
109번. 받으러움의 회수이면은 111번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111번.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한 돈이 회수가 됐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것은 대손 충당금이 온다. 예,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날짜는 5월 9일 일반전표죠. 일반전표에 5월 9일 3번 차변이 103번 하나은행 하나은행 보통 금액은 3 플러스 엔터 대변이 111번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 왜냐 대손 충당금 하면 코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꼭 111번만을 써야 이건 맞아요. 거래처는 상관이 없고요. 300만 원. 네. 대손금의 회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손금의 회수는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다. 이걸 알고 계시고 대손 충당금을 할 때 외상매출금의 대손에 대한 회수는 109번 외상매출금 코드 다음 코드 받으러움의 대손에 대한 회수는 받으러움 코드 다음 코드 111번 쓴다는 거 아셔야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주민세 영수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세. 세금이죠? 주민세. 자, 8월 31일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적절한 계정 과목을 잘 써야죠. 자,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 차변에 오는 것은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8월 31일이에요. 일반전표 8월 31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써야 됩니다. 817 쭉 생략하고 가셔가지고 자 금액을 그 주민세 영수증을 보시고 얼마로 입력하실 겁니까? 예, 55,000원으로 입력하셔야지 납기후 금액을 입력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상 납부했으니까 55,000원 대변은 103번 신한은행 보통 신한은행 보통 55,000원 보통예금 입력할 때 거래처는 꼭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만은 접어두시고요. 352페이지 접어두시고 예, 다음 시간에 거기 352페이지부터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